의하다 보니 도목을 구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친구분을 만나가 이 황금알 놓고 얘기 듣다가 내 때를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 3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나무 가지는 수북이 받아놨는데 저걸 솔직히 뭐 우야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대표님을 내가 좀 뭐 부탁도 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침 날씨가 이래가 현장은 잘 못 보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뭐 좋은 교육이 되시고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회장님 저 1차 말씀을 듣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시간 회장 인사 이후에는 제가 여기 그 벽에 있는 칠판을 이용해서 한번 그 사과 생리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소득, 경제적 기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해도 되겠죠? 예. 그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하는 건 아니고 농사 짓다가 어쩌다가 이래 된 겁니다. 그 한 30 몇 년이 걸려서 지금까지는 막 거의 약 40년에 육박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사과든 뭐든 낙엽과수는 사과나 단감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패턴이 행동이 조금 달라요. 사과 다르고 단감 다르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재배하는 사과는 이 사과는 그 물을 먹고 크는 거고 햇볕을 보고 자라는 거 그 두 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영양소 배례밖에 없습니다. 자, 수분이 35에서 45 35에서 45% 비료량, 전기전도 이거는 비료는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1.0이라는 게 하나의 정해집니다. 1.0이란 이 비료 우리 측정기를 해서 1.0이란 이거 하나 정해놓고 요거 정해놓으면 거의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유목은 비료가 어린 것들은 순이 더 잘 나야 되잖아요. 어린 것들은 순이 더 잘 나야 되잖아요. 그 잘 나야 되는 거는 1.0에서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는 게 플러스 되면 1.5까지 되면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되는 거는 큰 나무들 밀식 재배된 거 이거는 0.5에서 0.8이 되면 돼요. 그럼 이 수치만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맞추는데 결과는 생리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수치를 맞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비료값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료값 중에서도 우리가 퇴비를 쓰고 있으면 짜분기와 염기, 가리 성분과 인산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질소가 적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질소가 제일 보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치가 잠깐 다를 뿐이에요. 요거는 밀식, 요거는 우리가 성목 정상적으로 따는, 그러면 요거는 이시가 높은 거는 유목. 이 수치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비료값에 의한 그 식물이 자람의 기준값입니다. 사과나무에 우리가 농사를 잘 짓다. 그 기준값을 가서 보면 1.0에 거의 근사치에 있는 것들은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안 가르쳐줘도 농사가 잘 되죠. 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기준값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는데 이 기준값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아주 편합니다. 기준값. 그러면 우리가 그 사과 농사, 그럼 이 기준값인데 복숭아 농사에는 어떻게 되냐면 0.5의 기준을 잡으면 웃자란 듯이 우리가 그 세균성 고문병이나 질병이 줄어듭니다. 복숭아 농사에 1.0을 맞춰버리면 복숭아는 영양이 넘쳐요. 그런데 자두 농사는 또 1.0을 맞추는 게 좋아요. 자두하고 복숭아 비슷한 놈인데 자두, 복숭, 살구는 세 가지가 비슷하거든. 매실, 자두, 살구, 복숭, 뭐 체리 사는 것들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놈인데 그 놈들이
비료 먹어서 안정적으로 내가 좋은 수치는 각자 달라요. 왜 그러냐면 뿌리의 활동량과 잎의 양, 잎의 개체수. 사과잎과 복숭아잎은 복숭아는 잎을 더 자주 붙이고 옆으로 이렇게 착착 붙여놨어요. 자기 가지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그 일반 잎들은 둥글게 이렇게 붙어있죠. 그럼 한 가지 속에 잎을 많이 못 붙여요. 그래서 적게 줘도 일을 많이 하는 복숭아겠죠. 0.5를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작물마다 자기가 흡수해서 소화시켜서 자랄 수 있는 비료 값인데, 이 비료 값은 어디에 준하냐면 그 질소 인산가리 우리 복합비료 있죠. 그에 준해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작기가 끝이 나고 봄에 시작할 때는 항시 기술센터에서 분석해서 그 시방서 비료 처방서를 보고 우리가 밑비료 추비 이걸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경주 쪽에서는 비료를 워낙 안 써가지고 일반 우리가 비료 뭐라 그래야 되나 미량원소만 가리 종류와 미량원소만 잔뜩 써가지고 비료가 부족해서 거기는 기비를 요소를 뿌리게 해줬습니다. 요소. 그럼 우리가 사과밭에 기비를 요소로 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서 안 맞죠? 상식으로서. 그런데 그게 제일 보약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했는데 간장이나 소금이 모자랐는데 간장이나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야 되지. 거기다가 깨소금 더한다고 맞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맞춰야 되는 지금의 현재 농업입니다. 그래서 황금알 농법이 설탕 농법이다, 비료 농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사탕수수가 만든 거는 탄수화물. 우리 논에 지금 모내기 하는 거 벼가 만든 거 탄수화물. 두 놈이 같은 거예요. 우리 사과나무가 잎이 일을 하고 나면 뭘 생산해? 탄수화물 생산하고 있어요. 결국엔 비료를 먹고 식물은 뿌리에 흡수해서 잎에서 소화를 시켜서 만든 건 탄수화물 결정체가 나와요. 그래서 사과가 맛있고 좋은 거는 무게도 많이 나오고 때깔이 좋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자리에 서서 햇볕 광합성을 해서 뭘 많이 만들었냐? 탄수화물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다, 좋다, 이 기준값을 앞으로는 이런 최소한 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잎의 면적을 사실은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두 번 책장인가 거기 보면 아마 4대 공식이 그림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게 보면 그림이 두 개가 가지의 그림은 같아요. 가지 모양은 1번, 2번, 3번, 4번 보면 1번, 2번 같고 3번, 4번 똑같아요. 그런데 잎의 센티미터가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사과가 우리가 길이가 길쭉하고 큰 것들이 1번에 해당해요. 꽃핀 자리에서 가까운 잎의 크기를 키워야만이 종방향이 크거든요. 잎의 크기. 그 잎을 키우고 보니까 질소분해서 키우고 보니까 표면적을 많이 써먹더라. 그래서 단감 같은 거는 단가지의 열리도 많이 열고 가지에 눈이 많아서 절단 전형을 할 수 있는데 사과는 절단 전형을 하면 이게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 길이를 좁히자고 설탕을 쓰면 잎이 둥그러지고 지금 그 공식에서는 설탕을 안 쓰고 개발한 거예요. 그 설탕을 쓰니까 지금 공식에 잎이 2cm씩 줄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과학적이죠. 잎의 면적을 길이를 2cm를 줄이면 절간이 줄거든요. 그러면 황금알 농법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농가들은 지금 아마 잎이 예년에 비해서 둥그러지지 않느냐. 둥그런 거 보셨습니까? 둥그러졌죠? 그럼 왜 둥그러졌느냐? 종방향을 길이를 길게 하면 그게 달라지거든요. 예, 이거 몇 번 쓴 겁니까?
많이 했습니다. 열대 번 했어요? 10대뿐까지는 안 가고 예. 연면십이 9번, 예. 목면십이 2번 들었어요. 예, 그랬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런 잎은 사과나무가 살구나무 잎에 가깝죠.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예년에 사과잎이 이래 둥근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잎 한 장을 딱 따가지고 뭐 사진을 대충 찍어 이래 보여주면 버드나무 잎이라 할 정도죠. 그죠? 그러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둥글게. 그리고 이 눈으로 만져보고는 하면 잎이 상당히 힘줄이 두꺼워 이게. 연맥 아주 두텁고 털이 엄청 많죠. 자기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잎이 둥글게 만들 수 있다면 둥글게 만들면 요 마디와 마디 절간이 짧아져요. 그러면 이 나무가 그 자세히 보면 요런 작은 잎들이 전에보다 크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요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잎이 조금 살은 빠졌어요. 이게 두껍다가. 지금 저 환경이 안 좋은 뿌리가 안 좋은 밭을 이렇게 살려 올렸더만 최근 들어서 잎이 급격히 뚝 얇아져요. 왜 그러냐? 비가 몇 번 맞고 우리가 염화가리 쓰고 있으니까 요 놈이 바로 보내버렸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보내고 잎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그네슘 결핍처럼 잎이 노랗게 노화가 되거든요. 안쪽에 있는 얇은 가지들이. 그거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닙니다. 지금 잎을 두텁게 살을 찌웠으면 요런 잎들은 지금 보면 이거 햇빛을 반사시기에 요 빛이 나와요. 보입니까? 약간 노란빛. 이게 이렇게 보면 흰빛으로 바뀌어요. 안에 줄이. 근데 요렇게 보면 요게 노란빛으로 보일 거예요. 약간 중심선이. 그 말은 가리를 먹어버리면 초기에 가리를 먹이면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영동의 사과 그 강연 농장에서 요번 비에다가 비 오면 양이죠. 비 오면 양이죠. 앞뒤로 쳐버렸다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며칠 사이에 갑자기 쑥 커버렸다. 아주 빠른 속도. 김천의 짠돌이가 9월 1일날 통하고 5일날 비로 뿌리고 그때부터 연면 시비를 한 게 9월달 한 달에 7번 했어요. 25일 만에 7번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렸다는 거죠. 회전력을 빨리 돌린 거죠. 그래서 황금알농법을 배우게 되면 회전력을 왜 돌릴 수 있느냐? 잎에 있는 영양소가 질소분을 돼 있으면 못 돌려요. 축적이 돼버려요. 근데 가리를 써버리면 빨리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잎 두께가 얇거나 가지가 너무 가늘고 할 때는 가리 양을 낮추는 거고. 그 지난 가을에서는 가리를 강의상에 3kg 쓰라는 사람들도 1kg 쓰라는 사람 두 개 달라요. 왜 달랐겠습니까? 잎 두께가 너무 얇을 때는 가리 양을 못 써요. 그냥 잎이 더 얇아지면 나무가 일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잎이 두터워. 이건 지금 현재 염화가리 3kg 써요. 3kg 써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왕성한 힘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앞에 잎이 요래 뒤집어지면 곧 순이 멈춘다는 거고 안에 쏙까지들은 아마 순이 멈출 거예요. 짧은 당분간에는 멈췄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이 집에는 이 농가에서는 지금 설탕을 미리부터 지금 3kg 먹을 시기가 지났어요. 3kg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 이걸 갖다가 세분화를 시키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의사전달 안 되죠.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이 집 사과잎 좋다고 3kg 쓴다고 그 집에 얇은 데서 3kg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이 급격히 얇아요. 언제 얇아지냐? 비가 와서 얇아요. 한 방에. 비가 안 오고 일주일 만에 비가 와주거나 일주일 만에 연면십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가리를 연면십이 안 쓸 때와 쓸 때는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염화가리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염화가리가 좋은 건데 우리가 쓰는 양이 황금알랑부에 쓰는 양이 아주 어떻게 여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깨 높이 이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넘치면 타겠죠. 뭐냐 여기까지 썼을 때 양이
어깨 높이잖아요. 그럼 어깨 높이 쓰는 거에서 우리가 약이 남는다고 천천히 가는 건 괜찮아요. 가니까 회전하는 자리나 남는다고 제일 먼저 튄 자리 가서 한 번 더 쳐보면 타버리겠죠. 그리고 기계가 고장이 나갖고 앞에 가는 기계가 고장이 나고 뒤에서 계속 뿌려버리면 이 기공으로 뚫고 들어가 나무 죽어버려요. 이제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자재들이 너무 농도가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기에 현실성이 농가에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고, 우리가 하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뭐 이거 좋다고 막 욱자욱자 하다가 또 몇 년이 되면 또 저놈이 또 좋다고 욱자욱자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결과치를 정확하게 못 됐을 때 잘 됐을 때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값이 제일 중요한 게 토양 비료량이에요. 비료량 함수량. 그 다음에 세분화시키면 나무가 얼어 죽지 않아야 된다. 동해가 늘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잎의 규격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세분화해라는 거죠. 한금만원법에서는. 그리고 뿌리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민시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실 크기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1번 따마, 2번 따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뭐 5번까지 있다면 우리가 3번을 따고 있는데 2번이나 1번으로 올라간다면 이건 경제적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노동을 한 게 아니고 노동 값어치보다 더 높아요. 연면시배라는 거는. 왜? 식물의 잎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놈이 잎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나무가 새순을 뻗을 때는 요 전년도에 가지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 대학 교수님들 밝히는 자료에 보면 세개를 가져갔다면 가령 3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200만 쓰고 100은 안 써요. 그러면 우리는 잎이 크고 과실이 큰 게 열기를 발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구조상. 올해 잎을 이렇게 키우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죠. 비용도 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면 올해 과실도 당연히 크지만은 내년에 농사를 지금부터 다 결과 모지를 만드는 거죠. 요게 1년 차에서 약 최고 85%까지 올려요. 2년 차에서는 약 90% 이상 올라가요. 3년 차 되면 100% 되거든요. 100% 딱 되고 나면 내가 원했던 과실이 전체가 똑같은 게 되어있어요.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단감이에요. 그 단감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키가 작고 노화된 나무, 막 안 자라는 나무, 그것도 가을에 과일 따러 가면 요 가지 길이가 똑같아요. 잎의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과실 크기도 똑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과실 나무들의 규격화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농가에서 이걸 사실은 찾아야 되거든요. 이 과대지 길이는 몇 cm가 좋더라. 지금 우리 저 공식 있죠. 그것처럼 우리 나무에서 가온에서 제일 큰 과일이 많이 나오려면 이 과대지 길이는 몇 cm가 좋더라. 이 봄순이잖아요. 이 길이는 저 공식처럼 그럼 길이를 못 나누면 요 잎을 모엽 요거 작은 거 과총엽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잎 한 장에서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번째 잎 요거는 몇 cm, 넓이 몇 cm, 길이 몇 cm. 그 다음에 이 가지 중에서 제일 큰 잎은 길이 몇 cm, 넓이 몇 cm. 그리고 요 모양을 정해놔야 돼요.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 그 공식 있죠. 근데 이번에 보면 가지 모양은 같은데 잎의 크기가 적어요. 왜 말이냐면 잎의 크기가 적다 말은 잎은 적고 더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가지가 솟은 거죠. 그러면 사과 모양이 요 길이가 안 길어지고 약간 납작하게 빵빵히 큰 거. 지금 우리 대다수의 사과들이 크다
잘 지었다 그래도 크기가 크고 고높이가 작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는 고높이가 확보됐을 때 아마 크기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할 때는 다음에 좋습니다. 우리가 생긴 게 아가 늘씬늘씬하죠? 네, 지금 예, 그래,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요 잎의 센티미터가 클 때까지 길어져요. 생리적으로. 잎이 크고 있으니까 지도 따라 커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영향이 조금 늦게 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조금 타이밍이 늦으면 잎의 크기는 적고 2차지가 빨리 나온 거 있죠. 사과 농사를 지으면 퇴비를 많이 했거나 어째 해가지고 뭐 어째 해가지고 요거는 좀 짧고 그랬는데 2차지가 빨리 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좀 길이가 자르고 약간 빵빵해 찐빵처럼. 그럼 1등 사과가 어떤 거예요? 백화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잘생겼죠. 백화점 들어간 사과치고 빵빵한 거 없습니다. 2등이에요. 그래서 1등 사과를 만드는 거는 꽃핀 자리에 이 그 과대지 속에서 잎의 크기의 길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어려워요. 단감이. 뿌리가 5월 20일까지 안 나와요. 이놈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 뿌리가 안 나오면 5월 20일 되면 감당 이미 농사 반 이상 다 지어 끝났어요. 가지 다 커 있고 이파리 크기 다 만들어져 있고 비료를 잔뜩 줘도 먹지도 않아요. 왜? 잎 두께가 얇으면 뿌리 발리고 나거든요. 발달 안 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아마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요. 자기가 힘껏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디에서 그게 되냐면 이게 워낙 빠르니까 가지가 굵어지면서 바로 커져. 우리가 1번 공식하고 같아야 돼. 1번 공식하고. 가지가 솟아버리죠.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솟은 거는 크면서 바로 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철에는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철에는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영양소를 먹으면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 3개 중에 2개를 쓰고 1개 안 쓴다 그랬죠. 몸에 부실하면 몸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 그 과실나무 집에 작은 나무에다 아무리 빌어줘도 큰 나무하고 똑같이 빌어주고 태워줘도 안 크죠. 그거는 뭐냐면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를 안 뻗쳐서 못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면십이라고 잎을 살을 찌우면 나무가 이제 똑같이 골라져요. 평균화 되는데 그게 3년이 걸린다. 3년. 그리고 이렇게 힘이 강하면 주지와 주지의 간격을 떼어줘야 돼요. 그럼 힘이 좋으니까 한 가지에다가 많이 달아야 되지. 지금 옆으로 뽑은 주지를 많이 빼곡하게 두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올게 이 정도 같으면 주지에서 많은 가지들이 많이 뻗었을 거예요. 엄청 나왔습니다. 손으로 지금 저 오다가 보니 뜯은 게 있던데 뜯으면 안 됩니다. 올 겨울에 전쟁할 때 주지를 뽑아내야지 이걸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가지에서 위로 뻗은 거 있잖아요. 요거 7월 20일에 이거밖에 자를 게 없어요. 그것도 7월 20일 내에 잘라야 돼. 안 그러면 잘못 건드리면 또 다른 데서 움직여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한 거지 지금의 자란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솟은 것 중에서 위로 도장지가 솟고 옆으로 뻗은 거 있죠. 여기에 솟아나고 옆으로 척지가 많이 나왔죠. 요거 올해 잘 만들어야만 내년에 과대지가 되잖아요. 그걸 빨리 만들고 있어요. 누가? 가리가. 설탕이. 골드칼라 영양소 그림이. 근데 이게 굳게 만들거든요. 근데 굳게 만들고 있는데 요 위에 놈을 뜯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놈이 요리 안 가면 옆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늦게 출발해 오거든요. 여기 다 자라고 멈추고 난 다음에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우짜란 가지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휘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짜란 가지를 휘어가지고 과대지를 쓰면 얼마 안 써서 나무가 커버리가 못 써요. 비틀거나 우리가 휘어 잡아서 쓰는 가지들은 금방 굵어져요. 그래서 황금알롱고에서는 일부 털어가 휘우고 만들긴 해야 되나 그 주지에서 다시 척지를 뽑아낼 때는 작은 열매가지
열매 가지를 만들어낼 때는 작은 옹이 웃자라지 않는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소선 가지에서 옆에 달리 나온 것들은 위에 걸 안 자르면 가지가 가만 그렇게가 가을에 만들어져요. 그 가지는 내년에 사과를 달면 나무가 자꾸 안 자라요. 그런데 위에 솟은 거 있죠. 이거를 휘어가지고 만들면 웃자라는 가지예요. 그거는 얼마 안 써서 나무가 그 가지에서 도장기가 나는 거 못 써요. 사과 결과모지를 만들 때 웃자라지 않는 가지, 웃자라는 가지 없는 가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 사과 가온에 가보면 해마다 달려도 안 크는 가지가 있어요. 사과만 크게 열고. 그 가지를 만드는 게 지금 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지에서 솟았는데 옆에 가지가 안 뻗은 게 있어요. 옆에 가지 안 뻗은 거는 그냥 자르지만 그냥 겨울까지 가라는 거고, 옆에 척지가 뻗은 거 있죠. 요렇게 잘 나온 거. 그것들은 7월 20일에 잘랐다가 우리가 그 8월달 한 20일 넘어가면 이제 전정하잖아요. 마지막 하계 전정해가지고 햇빛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때는 잘라도 도장이 안 나죠. 그때 여기 옆으로 척지가 뻗은 거는 바싹 잘라버려요. 딱. 그러면 안 돋아요. 요 가지만 잘 열고. 그리고 여기 세워놨던 거는 겨울에 전정할 때 2cm 높이 자르는 거예요. 그럼 2cm 높이 잘라놓으면 5mm가 마르고 1.5cm가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 다음에 봄에 이게 도장기가 또 나와요. 나오면서 옆으로 달고 나와요. 그게 작은 눈에 맹아를 깨우고 나와요. 자마, 맹아. 그걸 깨우고 나오면 여기 가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또 7월 20일에 자르고 8월 한 20일에서 바싹 잘라버리고. 그러면 요 가지에서 열리면 이제 그 가지는 웃자라지 않는 가지예요. 그러면 해마다 좋은 사과 계속 열어요. 그 사과는 늘어뜨리게 계속 열리면 돼요. 사과 가지 만들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면 시비를 했기 때문에 가지가 힘이 있고 과실이 컸다는 거죠.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비료는 요렇게 돼야 잘 먹지, 요렇게 되지 않은 것들은 왜 안 됐냐면 요거는 피부 동해가 적어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연면십이 똑같이 했는데 요렇게 안 된 농장들이 있어요. 힘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겨울에 탈수로 인해서 피부 동해 때문에 그래요. 탈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복구가 되려고 하면 여름에 더 영양소가 많이 내려가면서 껍질 밑에 층을 치료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상적인 나무로 바뀌어요. 나무를 정상적인 나무를 바꾸고 하는 게 이제 가을에 단풍, 겨울에는 유막 코팅인데 이건 잘 하셔야 돼요. 그건 기름 배합하고 통풍 배합. 물은 500이라는 500리터 정해지가 있는데 기름량에 통풍량이 결정을 합니다. 2 내지 4리터라고 제가 한 거는 그 퐁퐁을 넣었을 때 기름이 풀린 게 색깔이 뽀얘야 되는데 약간 우중충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기름하고 물하고 따로 분리된 거예요. 그 속에도 우리 손을 담그면 손에 기름이 묻어버려요. 그런데 우유처럼 뽀얗게 된 거 담그면 손에 기름이 안 묻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2 내지 4리터 그랬는데 물 500에 식용유 한 말통 18리터 18리터에 퐁퐁 2리터는 장애가 없더라. 그리고 약간 기름이 늘어난 배수만큼 퐁퐁 양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해본 분들이 할 때는 기름 한 통에 퐁퐁 2리터 그리고 그 해석했을 때 색깔이 뽀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닭집의 재활용형 기름과 우리가 그 식용유 색거 있잖아요. 두 가지는 해석이 달라요. 농도가 진하겠죠. 통닭집의 재활용 기름은 동물성 지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그 조금 있어보면 기계를 꺼놓고 가만히 있으면 기름이 뜨면 좀 건져버리고 그 다음에 퐁퐁을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름이 완전히 분해돼요. 우리가 그 겨울에 옛날에 잔치하고 이럴 때
설거지할 때 퐁퐁을 써보면 뜨시물이 잘 풀리죠. 약간 물이 차거나 그러면 똑같은 퐁퐁량을 써도 안 씻기죠. 때가 안 가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 손목하고 유목하고 예. 그 농도는 똑같아도 되는 겁니까? 농도는 막 그냥 물 500에 18리터 한 통을 쓰는 거로 한 통에 퐁퐁을 한 3리터 정도. 그게 제일 안전하다. 예. 예. 그리고 해석했을 때 기름의 농도 차이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희석했을 때 색깔을 보라는 거죠. 우윳빛이 나야 돼. 하얗게 우윳빛.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개발하고도 제가 이런 뒤에 일어날 일 전체를 다 계산 못했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피해도 많이 일어나고 저도 송구스럽고 하여튼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좋은 걸 개발해 가지고도 이게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우리는 기름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고 퐁퐁이 얼마 들어가서 제가 2 내지 4리터라는 건 저는 할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2 내지 4리터만 이야기하고 나니까 농가에서는 기름은 기름은 뭐 넣고 퐁퐁은 막 2리터만 쓰고 그리고 이게 저는 색깔에 대해서 봤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막 그냥 방법만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많이 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식용유 유막 코팅할 때는 12월 달에 이제 옆에 농가 햇 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물 500에 기름 안 해봤으면 새거 한 통에 퐁퐁 2리터 이상 3리터 써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름이 뽀얗게 풀려야 됩니다. 그럼 유튜브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그거 하는데 막히는 그런 것도 있다. 예, 쿨러 그거를 빼놓고 해야 됩니다. 그 기름이 살포하고 나면 기름이 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르면서 기름이 고착이 되기 때문에 가온에 우리 약간 높게 이렇게 내가 쿨러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쿨러에 묻으면 기름이 묻으면 그게 말라가 응고가 되기 때문에 쿨러가 안 돌아요. 그래서 쿨러를 좀 빼버리고 살포하고 난 뒤에 꽂는 걸로 그렇게. 유막은 잘 사용하세요. 좋은 거는 맞는데 하여튼 지금 요렇게 우리가 연매 시비를 지금 해왔다면 이 결과가 지금 홍로와 조생종 아오리 썸머킹 이렇게 조생종이 있다. 홍로까지 그런 종들은 6월 말까지 골드 그린 두 분의 골드 칼라 한번 설탕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칼라만 우리가 목매 시비는 설탕을 처음에 15kg 쓰라 해가 15kg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싶어 조금 낮췄거든요. 10kg. 목매 시비에 설탕을 10kg. 그 다음에 5kg. 낮추라는 거예요. 요 5kg를 가지고 연매 시비에 5kg를 계속 썼더만 더 좋다는 거죠. 영동에서 5kg 계속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더 좋게 나왔어요. 3kg 하다가요. 예. 왜 5kg를 쓰게 되냐면 밤에 저온으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농가에서 올려버린 거죠. 결과는 이게 효과가 조금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매 시비할 때는 얼어 죽은 게 없죠. 겨울을 지났으니까 뭐 죽었든 말았든 결정이 다 끝나 있는데 연매 시비할 정도면 이미 이제
이 뒤에 오는 게 꽃이 따라오죠. 개화가 따라오죠. 그러면 이 개화에서 우리가 냉해가 왔을 때 문제를 못 풀어내는 게 많잖아요. 비가 뭐 얼음이 온다, 추워진다 해서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이 냉해가 올 때 이때 영동에서 그 농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새벽 3시에 나가서 설탕 5kg를 살포한 거예요. 얼려버렸죠, 돌에. 이 시기에 꽃 냉해가 올 때 그림이나 그런 건 안 좋고요. 그거 쓸 때는 그 써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면은 이제 냉이 것이고 예, 설탕만. 이래 온 냉해가 왔을 때 설탕량은 5에서 한 10kg까지 내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쓰는 게 겨울이나 가을에 추울 때 설탕을 7.5kg 쓰거든요. 7.5kg. 10kg를 쓴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밤에 내일 아침에 온도가 최저 기온이 밤새 마이너스 5도가 된다 했을 때 3도, 4도, 5도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꽃 냉해가 오죠. 근데 우리 이거 대비책이 없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꽃 냉해가 올 시기에 설탕을 5에서 7.5kg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양이라면 10kg 쓰는 해도 장애는 없다고 이야기는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작물에다가 지금 현재 질통에다가 400g을 넣고 살포한다고 해서 이파리가 말라 죽거나 장애는 없습니다. 단지 약간 설탕이 말라서 번쩍거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서 일어나가지고 장애가 오기 때문에 도리어 해가 아니고 덕이 된다는 거죠. 설탕은 왜 쓰냐면 그 장점이 많아요.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은 설탕이 농축때가 단점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 틀에 베기면 틀에 꺼멓게 곰팡이가 펴요. 그 다음에 포도 사이마세케치 알이 좀 컸을 때 치면 포도 송이 줄기에 묻어서 곰팡이가 펴서 그 곰팡이가 포도 딸 때 되면 그 말란 끄름처럼 해가 포도송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마스케치에서 포도에서는 포도 알맹이가 성냥 화약 크기 정도 되면 설탕을 쓰지 마라. 그리고 복숭아는 수확기를 맞추고 탁구공만 할 때 그부터는 쓰지 마라. 이렇게 딱딱 정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복숭아는 틀에 설탕이 안 배긴다는 거죠. 그리고 복숭아에다가 전착제를 쓰면서 설탕을 써보면 그 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설탕이. 그 전착제 쓸 때는 복숭아 같은 데는 설탕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사과 같은 건 또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착제를 쓸 때는 설탕을 댈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복숭아에서 장애가 오니까. 전착제를 쓸 때는 모든 자재의 농도를 댈 수 있으면 낮춰야 됩니다. 분을 벗기고 뚫고 들어가 버리면 세포를 바로 치고 들어가요. 그럼 황금을 넣고 자재가 좀 세게 처방됩니다.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전착제나 착색제, 침투제는 안 쓰네. 이런 거. 전착제, 침투제, 확산제. 이런 것들 안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응애를 잡을 때는 전착제는 꼭 써야 됩니다. 이파리 요 뒤에 힘줄 뒤에 숨어 있으면 약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요 힘줄 뒤에는 병도 잘 안 생겨요. 왜?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안 묻기 때문에 균이 침투를 안 해요. 그래서 봄 냉해가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설탕 시비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올해 나왔습니다. 영동에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할 게 아니고 온도계 보고 있으면 0도로 떨어지면 막 12시 돼서 그때부터 살포하면 되겠죠. SSG 끌고 나가서. 그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덜 불편하죠. 사만다고 해야 돼. 뭐 사과 떨어지고 빛나무 농사 짓는 것보다는 사과가 하나도 안 열면 산에 있는 나무보다 더 못해요. 산에 있는 나무는 뭐 왔다 갔다 구경만 하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사과는 사과가 없어도 1년 내에 약을 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봄에 냉해가 오더라도 사과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따먹을 게 있지. 그래서 냉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탕으로 좀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봄에 그래서 영동에서는 5월 말까지 이미 시작한 지면 5월 말까지 설탕을 5kg를 계속 썰어야 돼요. 아마 약번에 그 16번 연면시비를 했다니까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목매시비시 오늘 16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다 통화하니까 갑자기 사과가 그냥 커버렸대. 며칠 사이에 비가 왔다가 땄다 갈 때 연면시와 비 오고 연면시와 비 오고 그 계속 연속을 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전과 달리 올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죠. 처음 출발은 매년 요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최고 초보자도 패턴만 맞추고 방법만 맞추면 그냥 1등은 가야 한꺼번에 넘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대비할 때는 매년 잘하는 그 사람이 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 시를 측정하면 요 1.0이라는 게 나와요. 요것밖에 없습니다. 문경에 있는 분이 김천의 짠돌이처럼 측정기를 사가지고 그 잘 짓는 농가 거기 가서 밤 10시에서 찍어보니까 1.0이 나와요. 지금 선생님 그 아까 그 이풀이 아니십니까? 예. 사과가지요. 그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 사이 정도 이 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며칠이면 끝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기술 때마다 틀려가지고 한 나무에도 찍어보면은 0.5, 0.6 나오는 데가 있는 거 하고 옆에 잘못 찍고만은 또 2.0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표면 이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15cm 정도에 15cm에 15cm에 2.0은 조금 많습니다. 그거 많이 그런데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이제 1.0이라는 수치가 약간 위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앞서가지고 겨울에는 2.3, 2.5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 가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예, 그 강한분비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찾는 거 보면 1.5 이상 되면 쓰지 마세요. 강한분비요. 그렇죠. 1.5가 넘어갔으면 쓰지 말아요. 이미. 그리고 우리 밭에 비료 값이 안정화되어 버리면 1.0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정화되어 버리면 비료를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그 대신 토양 측정을 해야 돼요. 토양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놈이 1.0이 들어있는데 소똥 테두리가 작은 성질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소 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가 좀 먼저 물어봐요. 조금만 더 있으면 가르쳐 줄 거예요. 1.5 정도 되면 추비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 봉화에서 2,800평, 3,000평이 조금 모자라요. 비료를 봄에 2번을 해가지고 한 70% 뿌리세요. 가서 약 매월달에 그때 가서 재니까 0.5밖에 없어요. 20cm까지 30cm 밑에 0.8이 나와요. 이놈 다 내려가 버렸어. 그 집에는 비료를 갖다가 속효성은 절대 주면 안 돼. 발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요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줄 거라고 감안해서 4월 초에 주라 그랬어요. 제가 계산한 게. 근데 너무 잘하는 농가한테 이게 안 맞아요. 또 잘하는 농가는 이게 또 오버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평균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행동을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비료를 주라 해도 여기 조금밖에 안 줄 거니까 이미 4월 초에 주라 그런 거죠. 이제 이해되죠? 왜 4월 초에 주라 그랬을까? 그냥 일정하게 맞추면 될 일을 그냥 우리가 풀어드리고 측정이 있는 분들은 막 수시로 비료 주면 돼요. 단 낙엽 지고 난 뒤에는 괜찮아요. 낙엽 지고 20일 지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낙엽 지고 20일 지나는 소리는 그때까지는 뿌리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뿌리 잎이 없어가지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20일 지나면 활동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비료를 이제 측정해보면 이게 자꾸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토질에 따라서 이 비료를 잘 잡고 있는 땅에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비료 간을 맞추면 돼. 그런데 이게 마사나 모래나 있는 그 일반 땅 있잖아요. 이 도망을 가거든요. 가버려요. 그래서 시기에 맞을 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겨울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거다 좋나 보니까 저 밑에 따라가서 그럼 올해에 예, 유목을 심었는 데는 1.5. 1.5. 올해 심었는 사과도 안 달릴 따임거 그지? 왜 1.5로 맞춰야 되냐면 연면 시비라가 잎이 힘이 두꺼워지가 욕을 먹어야만 척지가 잘 뻗어나와요. 근데 요것만 그래놨지 다른 것도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밀실 같은 게 더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0.5, 적게는 0.5, 봄에는 0.8에서 가을에 0.5가 되면 된다 그러거든요. 이 숫자를 거꾸로 썼는데 0.5, 0.8에서 0.5 이 낮춰놨단 말이에요. 이 수치상을 다 보면 여기 답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0.3 되는데 0.3 이하의 유목을 심어놓은 데는 안 자라요. 묘목 가올 때 가지 달린 거 있죠? 싹 자르고 나면 대가리만 나오고 밑에 하나도 안 나와요. 뭐 몽개시에 나오죠. 잎이 두껍게 만들어서 가지를 잘라야 척지가 뻗어나오지. 잎이 얇은 상태에서 문 것도 없고 비료도 없는 상태에서 가지 싹 잘라버리면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이해되죠? 그럼 힘을 만들어야 돼요. 먼저. 그러면 뿌리에서 출발해가 영양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잘라버리면 눈을 만들어 튀어나와요. 그 원리거든요. 또 헷갈렸어. 질문은 못 알아야 돼. 이게 그 머리가 한참 생각하는 게 또 딴 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질문 나중니까 한꺼번에 하시다. 예, 여기 우리 봄 냉해 잡아내는 거 다음에는 뭐 더 좋은 거를 누가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탕이 제일 좋더라. 농가에 온 자료로. 그래서 우리가 거의 같은 레벨이 있는데 황금알 농법 연면시비, 목면시비 한 것들이 냉해에 좀 강하더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 목면시비에서 연면시비로 왔을 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몸통의 피부가 깨끗하면 이제 성패가 바뀌거든요. 연면시비 횟수만 늘렸을 뿐인데 바뀌었다는 거죠. 왜? 잎이 태어났을 때 자기가 자라는 거는 뿌리가 주지 않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안 준다. 몸통이 안 준다. 왜? 3개 가진 거 2개만 사용하고 1개를 남기니까. 이 자기 몸의 구조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봄순이 나가지고 싹 잎이 벌레가 먹거나 얼어서 떨어지면 3개 중에 2개를 쓰고 1개가 남았잖아요. 이 1개를 또 3등분을 해가지고 또 2개를 쓰고 1개를 또 남겨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 밭둑가에 나무 톱으로 베어버리고 나스를 베도 자꾸 키가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아요. 그거는 배가 안 죽어요. 그 대신 죽이려고 하면 껍데기를 하나 벗겨버리죠. 그러면 뿌리에서 일을 해주고 잎에서 못 내려가니까 뿌리가 굶어지고 그래. 그건 홀라당 죽어요. 그게 우리가 봄에 열심히 연면시비 하고 있는데 한 놈씩 비실비실 죽는 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무가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 몸통에 탈수가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초기 눈이 나왔을 때 연면시비 요통 어부 쑥쑥 커요. 크다가 조금 있으니까 노리끼리 하니까 잎이 쪼긋쪼긋해지고 안 커요. 오므려지고. 복숭아에도 그렇고 사과도 그런 게 나오고 뭐 자두도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우리 복숭아 막 그게 많은데 그게 피부 탈수입니다. 그래서 봄에 우리가 연면시비를 목면시비하고 연면시비하고 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요놈이 말도 안 듣고 액길로 가요. 억지로 시식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부 동해를 입어서 잎을 키웠는데 영양을 못 뚫고 내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면시비 말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린 나무 싹 베어버리고 셀수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거 두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굶어 죽어버려요. 나무 깍대기 뱉은 나무하고 똑같아요. 근데 박피는 이렇게 해놓으면 6월달에 하락하는 이유가 요 잎이 내리주가 뿌리가 먹고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약간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뿌리에서 영양이 올라오고 잎에서 내려가고 껍질 요놈이 아래 위 살을 찌워요. 딱 달라붙어요. 생장만 그래가지고 딱 붙기 때문에 박피는 영양이 과할 때는 좋은 겁니다. 그건 뿌리를 굶기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는 굶겨도 일은 계속해요. 왜? 지금까지 먹었던 걸 일을 할 뿐이지 다음에 공급을 못 받아가 굶어 죽을지언정 일을 해요. 구조상. 그래서 이런 현상이 뿌리가 한 번에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물에 침수가 되면 일을 안 해요. 사과밭이 물이 들었는데 사과 잎이 시들어요. 왜 시들겠습니까? 뿌리에 산소 부족이에요. 하우스 고추밭에 물이 들었는데 뿌리가 물에 담겨있는데 이놈 시든단 말이에요. 우리 그 꼬지를 생각하면 딱 잘라 꽂아놓으면 물에 뜨면 안 시들어요. 이거는 관이 바로 연결돼서 바로 올라가요. 물이 위로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뿌리는 산소 부족이 되면 일을 안 해요. 그럼 뿌리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물에 담겨있는 나무가 시들죠. 고추나무가 시들고 오이가 시들죠. 그런데 하우스에 물이 잠겨가지고 시드는 나무는 황금을 놓고 그냥 살려내요. 메론이 이렇게 달려있어도 살려내고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어도 오이가 물에 잠겨도 살려내요. 그건 뭐냐면 시든다는 거는 잎에 물을 뿌리지만 안 죽은 놈이에요. 잎이 살아있으면 뿌리는 안 죽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를 입은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두 가지는. 동해를 입은 거는 뿌리는 살아있어도 영양을 못 먹으면 굶어 죽을 거고 물에 잠긴 거는 뿌리가 일을 안 했을 뿐이지 잎에다가 물을 뿌리주면 영양이 이동해요. 그러면 잎에서 물을 뿌리주면 살아있어요. 계속. 단 잎 두께가 얇아져 자꾸. 그래서 물을 뿌려주고 시들지 않게 하고 영양을 뿌려주면 고추밭에 물이 들어도 멀쩡히 살리네요. 하우스 고추도 살려주고 멜론 이만한 게 달린 것도 물이 드는 것도 다 살려줬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나무가 시드는 나무는 잎에 수분이 부족해서 시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작물들은 하우스 거든 노지 거든 잎이 시드는 거는 잎에 수분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건 뿌리에서 안 왔다는 거죠. 오는 양이 적거나 그게 이제 하우스에 들어있는 사이마스켓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두 뭐 이런 그 살구 이런 것들이 보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보고 햇빛 때거나 뿌리면 시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휴대폰을 다시 해보면 오늘 바람은 풍속은 얼마고 햇볕은 얼마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침 일찍 쿨러 들어 물을 뿌려요. 잎에. 탈수될 만큼 미리 물을 주놓으면 돼요. 그러면 낮에 괜찮아요. 그거는 하우스 딸기나 뭐 고추나 애호박이나 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술을 가르쳐줘요. 근데 작물마다 똑같은 건데 어떤 거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차이예요. 제가 식물 전종 대한민국에 우리 농산물 생산되는 거를 기준값을 다 잡아놔야 1차 산업이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생산량이 늘으면 우리가 소득이 줄어들 거겠지 줄어들지 않아요. 품질이 좋고 맛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요. 그래서 황금알 농법을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전종의 지역에 맞게끔 패턴을 새로 그거 하자는 거죠. 그것도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개를 다 해서 다 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강원도 사람이 제주도 내려고 제주도 밀감 기술 가르쳐주거든요. 똑같아요. 강원도 사과밭에서 제주도 밀감 가르쳐주고 제가 내려가서 제주도 가서 제가 밀감 기술을 가르쳐주고 배우세요 이러니까 기술센터 직원이 눈이 동그랗대요. 저거는 창원에서 밀감 한 폭이도 안 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밀감을 내가 가르쳐주러 온 사람이니까 당신들한테 가르치겠다. 내 눈에 밀감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농사 제일 안 되는 거 있죠? 이 시간 낮은 거 그것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20분간 질문을 받아주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가르쳐줬어요. 차근차근. 뭐라 했습니까? 그 공무원 줄담배 피우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와서도 가르칠 테니까 배우라고 했거든요. 이 나무는 왜 해거리를 하느냐? 이 씨가 낮아서 해거리 한다. 사과밭에 탁 찍어보고 당도가 없고 이 사과가 갈바놓고 사과가 작은 거 금방 알잖아요. 이 씨 딱 찍어보면 제로에서 0.3은 사과가 해마다 작고 맛없어서 늦게 따요. 간단하죠? 제주도 밀감나무 똑같아요. 이 씨가 뭐 0.7 사과는 괜찮아요. 제주도 밀감은 0.7 안 좋아요. 그거는 1.0에서 2.0 1.5에서 2.0이 돼야 제일 1등이라는 거예요. 먹는 게 다 다르죠. 근데 측정기를 보더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걸 들고서 가르치면.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황금알롱법 회원들이 일부 회원들이 그 이런 다른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그 행정기관 공무원들하고 사과밭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가르치면 눈이 동그래져요. 측정기 갖다 놓고 이 씨는 얼마고 잎은 어떻게 키우고 종은 어떻게 키우고 이래 줄줄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정보가 행정기관에서 많이 나왔으나 지금은 어때 보면 동문가에서 더 기술이 많아요. 근데 동문가의 기술들이 노하우는 많이 있으나 일부는 체계화 안 돼 있다. 과학적으로 정립이. 계절별 이시량과 함수량과 잎의 센티미터의 정립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사과에 비료 주지 말아가 안 줬죠. 한 5년 안 준 것도 있죠. 한 7년 안 뒀어요. 사과 입단만 바뀌었죠. 사과는 좀 큰데 항상 크다는데 한 7년 안 줬어요. 나 비료를 끊을 줄을 몰랐거든요. 교육금 비료 주지 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유박도 주지 말라 해가 여자 혼자서 대비를 줄 수 없어서 이 유박을 뿌렸는데 그거의 전용 그 유박만 그것도 언제 겨울에 12월 달에 뿌리고는 1년 내도록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그럴 때 연면 시비만 이제 좀 했어요. 연면을 했는데 사과를 굵었는데 작년부터 해가 지나갈수록 사과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엄청 좋아해요. 도장기는 똑같이 하죠. 도장지는 너무 많이 나는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그게 사과가 우리가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이시가 높아가 도장기 많이 난다 이때 배웠죠. 근데 황금알롱법에서는 비료가 작아서 도장이 난다 그러죠.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봄순이 커야 되지. 봄순이 작으니까 이게 영양을 못 먹으니까 일로 뚫고 나왔죠. 그래서 도장지 나기 전에 봄순을 다 키우라. 그러면 요 통로가 요리돼 사과 있는 쪽으로 가요. 사과는 봄순에서 열잖아요. 그래서 봄순을 키우라. 봄순을 키우라. 그거는 어떻게 돼요? 목면 시비를 해가지고 봄에 눈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쨌든지 봄에 다 키우려고. 그걸 우리가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사과가 길어지죠. 잎이 크니까 따라 길어져요. 자두도 길어져요. 대습 자두 초보자를 갖다 200g짜리 키워줬거든요. 자두 하나를. 그게 자두가 200g짜리 아무리 커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 좀 2, 3년 한 분들은 자두 대석을 200g짜리도 꽤 나오고 180g짜리 많이 나와요. 그럼 자두가 180g이면 대석이 크거든요.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다 방법들이 비료와 연면십이 기준 양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냉해를 이기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는 이 연면 시비는 요거는 며칠 만에 해야 되냐면 이거는 7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예. 비가 안 올 때 7일. 그런데 요 기간을 땡기는 거는 비에 있어. 요 비 오기 전날 한 3, 4일 전에 연면시 했더니 비 오기 전날 또 살 수 있고 비 오고 훗날 이렇게 양조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영동해하고 거창에는 맹물 시비를 했어요. 맹물 뿌려가지고 키우려고 했다는 거죠. 맹물을 몇 번 뿌렸어요. SS기 차 2개를 가지고 갔다가
뿌리고 갖다 놓으면 자기 가족이 물 받아주고 또 갖다 놓으면 물 뿌리고 그래가지고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행동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가에서 사과는 크고 좋았는데 우리 그 사과 적화제 있죠. 그 놈을 쳐버리가 요 놈을 갖다가 요 한 놈은 잎이 크고 좋아요. 요에부터는 잎이 폭이 좁아지고 가지고 다 작아져 버려서 이상하다. 이놈이 뭐 누가 잘못했나 이거 그날 거창에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때가 16일이었나 20며칠이었나 하여튼 그때 강의하고 농가들 다 가고 난 뒤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가온 앞에 있는 등나무 가지를 잘라라 높이 요쪽에는 사과나무 밭 높이고 요쪽에는 반대편에 야간 전쪽에 두 개 가지를 잘라 내렸어요. 맞춰보니까 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저 적화제 포민한가요? 적화제 포미아는 비대기고 쉐빈 뭐 쉐빈 고놈을 쳐가지고 이걸 적화를 시킨 거예요. 적화. 예, 꽃을 떨어뜨려 내가 적화를 쓰겠는데 요놈이 너무 세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적화제는 세빈이고 예, 적화제는 황리 유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건 세빈을 말씀하잖아요. 예, 세빈은 적화를 그 꽃이 아니고 적화가 아니고 적화를 그러네요. 예. 잎이 잠깐 헷갈리면은 적화제를 그러면 이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적화제는 유황합제거든요. 그것도 쓰면 석계 유황합제. 그것도 쓰면 굳어버려요. 붙여서 이건 연하기 때문에 강한 물질을 쓰면 그냥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 농법으로 했을 때는 계속 그러면은 적과를 그냥 시작해 손으로 계속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이거를 썼을 때 그게 나타난 현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쓸 건지 안 쓸 건지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걸 써버리니까 낙화도 많이 돼버리고 아래쪽에 그 강행 장소 그 아래쪽에 한 가지는 안 맞았어요. 알이 엄청 커요. 그런데 중간층에 맞은 거는 다른 것도 다 시들어 떨어져요. 저 위에 있는 거 있죠. 적게 맞은 거.